반갑습니다. 저는 경남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는 양승훈입니다. 노동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제조업 노동시장이 좀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울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해보자. 그림 한번 좀 보시고 이거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그림일 수가 있습니다. 사진 왼쪽에 있는 게 뭐인가요? 예, 하나오션 맞고, 근데 이거는 한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필라델피아입니다. 작년에 2024년에 이제 하나오션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뭔가 일자리를 미국에 만들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번에 관세 협상을 통해서 마스가라는 프로젝트 다 들어보셨죠? Making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의 조선 산업을 이제 굉장히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사실 미국이 조선업이 망했거든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 30년 전에서부터 완전히 멈춰있는 상태로 오고 있는 게 미국의 조선업인데 이걸 좀 살려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한편 이거는 어디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조지아입니다. 조지아의 정의선 회장이 가서 이제 착공을 할 때 공장 착공하고 지금 건설하는 중에 지금 문제가 한번 발생했던 거죠. 우리 그 국민들이 억류되기도 하고 이제 그 연행됐다가 이제 풀려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이 가서 지금 공장을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안 생기냐, 뭐 이런 종류의 질문이 하나, 그러니까 해외에 진출하느라고 이제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사라지냐, 이런 종류의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공장이라는 것들, 제조업이라는 것들은 왜 그러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라는 인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오늘 제가 풀어나갈 거고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불안한 미래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맞는 말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갸우뚱하실 게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그 지도를 좀 펼쳐놓고 생각을 하자라는 생각을 좀 하곤 합니다. 여기에 보면 뭐냐면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의 연구소들, 이따가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지만 연구소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배치한 걸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좀 말씀을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GRDP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상임고문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울산이 1등이죠. 울산이 1등입니다. 이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울산이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들의 다수 사업장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울산에 가면 뭐 있나요? 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습니까? 석유화학이 있고, 뭐 그 외에 뭐 비철, 우리 알루미늄 같은 것도 조금 하고, 석유화학이 있으면 항상 정유가 같이 있으니까 정유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울산이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소득 관점에서도 울산이 1등일까요? 이거는 생산이잖아요. GRDP니까 프로덕션이니까 이제 생산인데, 소득 관점에서 어디가 1등일까요? 원래 울산이 1등이었어요. 2020 한 1, 2년까지. 근데 이제 서울이 역전했습니다. 서울이 굉장히 빠르게 역전을 했고, 아까 제가 연구소들이 간 거, 이런 얘기들이랑 좀 연관이 돼 있는데, 고부가 가치 제조업 부문이 수도권으로 하는 것도 영향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굉장히 흥미로운 건 충남이 있습니다. 충남. 이든 GRDP 관점에서. 충남이 소득 관점에서도 한 3등 합니다. 충남은 왜 그럴까요? 예전에 박정희 정권에서 중화공업화를 해서 만든 게 사실 동남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남의 제조업하고 울산의 제조업이라는 건 다 중화공업화 때 만든 거거든요. 73년에 유신하고 다음에. 근데 똑같은 그때 지었던 산업들이 모두 충남에 다 있습니다. 자동차 있죠, 아산에. 석유화학도 있죠, 저기 대산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제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공업 다 있잖아요. 조선만 없죠. 조선만 빼고 나머지가 다 있고. 근데 언제 지었습니까? 이쪽은 다 90년대에 지은 겁니다. 충남은. 그러니까 더 신규 설비, 더 고부가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충남이다 보니, 충남이 사실은 굉장히 제조업에서, 그러니까 경남과 울산을 대체하고 있는 지역으로 되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제조업 전체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어떤 함의를 물론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강, 우리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포스코하고 우리 박태준 회장을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점점 충청권도 굉장히 크다. 뭐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조선만 이제 동남권이죠. 원래는 조선소가 이 남해안에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노무현 정부 때 그때부터 되게 많아졌고, 이명박 정부 때 대부분 구조조정을 했죠.
조선업 이제 그 구조조정이라는 건 사실은 그 조선 3사만이 아니고 굉장히 중소 조선소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좀 정리가 된 것도 같이 포함을 합니다. 근데 자동차로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오해가 다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이제 춘천권에 아산 공장도 있고요. 기아 자동차 공장을 생각하면 사실 수도권이 굉장히 있고 뭐 GM도 부평에 또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하면 자꾸 남쪽을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수도권과 충청권의 비중이 높다. 사실은 서울이 원래 공업도시잖아요. 옛날에 우리 영등포부터 이어가지고 이렇게 서부 간선을 타고 가는 길이 다 원래 제조업 벨트이고 그 다음에 원래 경공업은 원래 여기서 멀지 않은 동대문 쪽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이제 이전한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중화공업화 이후에 중공업이라는 걸 자꾸 생각하면 제조업이 지방으로 많이 갔다라고 생각하지만 수도권 비중이 큽니다. 부품 업체도 그 경상도 사람들은 부품 업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울산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어느 도시가 있는지 아세요? 경주가 있죠. 경주를 포항과 울산 사람들이 다 자기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울산 사람들 우리가 돈을 제일 많이 쓴다. 경주 가서. 포항은 같이 경북이기도 하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왜 경주가 중요하냐면 여기 자동차 부품 업체 출발이 경주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서 대구 옆에 경산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경산까지가 다 자동차 원래 부품 벨트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있죠. 여기에는 어디냐면 이제 우리 창원 산단이 원래 또 자동차 부품의 메카입니다. 이렇게 있고 여긴 GM 납품을 많이 하겠죠. 옆에 창원 공장이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신규로 신설되는 자동차 부품 업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여기만 있습니다. 여기만. 우리 특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이런 거 하는 부품 업체들은 다 경기 남부에 있습니다. 석유화학도 울산이 제일 크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호남이 크고 그래서 지금 좀 괴롭습니다. 호남에 지금 석유화학이 괴롭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석유화학 산업이 아주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했고 이 호남의 석유화학이 어려운 이유는 여기 있는 범용제라는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유를 정제하면 첫 번째로 원유를 정제하면 에틸렌이라는 게 나오고 그걸 가지고 플라스틱이나 고무나 뭐 섬유를 만드는 건데 그런 것만 만듭니다. 그러니까 특수 섬유를 좀 특수 화학을 해야 되는데 정밀화학을 해야 되는데 정밀화학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좀 힘듭니다. 그다음에 기계장비가 이제 현대 인프라코어가 원래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 건설기계 합친 거기가 큰 업체인데 그게 이제 이쪽에 있죠. 이제 인천에 있죠. 그러니까 기계 하면은 원래 창원이거든요. 제가 자꾸 상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게 우리가 가끔 갖고 있는 생각하고 현실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고 자동차 하면 울산을 생각하고 아까 울산 하면 현대자동차 바로 나오시지만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이제 정의선 회장이 최근이라 하면 작년에 얘기한 건데 8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이번에도 또 이제 150조를 투자하겠다고도 하고 사람을 많이 뽑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인원 중에 이제 한 8만 명 중에 생산직은 한 13,000명 정도이고요. 그럼 13,000명 신규 고용을 얘기하는 걸까요? 8만 명 중에 13,000명. 다 촉탁 연장을 얘기합니다. 60세 정년하고 나서 연장하는 분들의 숫자를 새로 뽑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67,000개의 일자리가 이제 엔지니어 일자리란 말이에요. 엔지니어 일자리란 말을 제가 오늘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대학을 다 자녀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자녀를 의식적으로 신념으로 대학에 안 보내신 분 계시나요, 여기? 안 보낼 계획이시거나. 그러면 사실은 대졸 이하, 그러니까 전문대학 혹은 고졸. 여기는 다 대졸 이상 일자리. 근데 왜 제가 자꾸 지도를 갖고 이야기하자면 이 일자리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새로 신설로 생기는 일자리는 전부 다 화성 이북에 있습니다. 화성, 현대차가 만드는 모든 일자리는 울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졸이나 석사나 박사 일자리라는 것들은 그런 얘기를 좀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선소가 좀 재밌는 데입니다. 조선소는 현장에서 전화가 오면 연구개발 인력이 자전거를 타고 10분 내로 대응해야 됩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졸자들 요즘에 어디에 있습니까? 도면은 다 조선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나온 친구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울산에 현대중공업 있어야 되는데 3분의 1 이상이 아니죠. 이제 거의 절반이 다 판교에 있습니다. 그럼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월요일날 부장님 얼굴 보고 인사하고 바로 SRT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하고 금요일날 다시 올라옵니다.
지금 출장을 가고 있는 상태죠. 어차피 그러니까 어떤 회사 관점에서 돈이 뭐가 듭니까? 교통비도 지원해줘야 될 거고, 가서 자는 것도 이제 그 관사 같은 데서 자라고, 혹은 기사에서 자라고 지원해줘야 될 거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현장을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지금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고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연구개발이나 설계나 이런 엔지니어링 이런 걸로 돌아가는데, 그런 기능들은 다 어디에 있는가? 다 지금 북상한 지 오래됐다.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서 청년들이 점점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 집값이 오르기도 하고 청년들이 생애주기를 다 뒤로 미루고 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이야기를 제조업하고도 연결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GDP의 30%가량을 제조업이 벌고 있죠. 그리고 고용의 3~4%를 제조업이 하고 있고, 거기에서의 그 낙수효과라고 볼 수도 있고 파생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관련된 일들이 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어떨까요? 재밌는 게 이제 그 기업들한테 투자해볼 곳을 찍어보라고 국가첨단 전략산업 이 사업을 23년에 했는데, 해보면 뭐 이때 기재부의 보도에는 전국적으로 균형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뭐 울산에 7조 4천을, 경북 포항에 12조 1천을, 뭐 새만금에도 6조 4천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였으나 제일 큰 숫자 뭡니까? 용인평택에 560조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투자하겠다는 거죠. 비중 관점에서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위 자체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수도권을 희망하는 대기업들의 그 입지에 대한 생각은.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에서 울산 얘기를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굉장히 큰 도시죠. 광역시니까요. 광역시고, 근데 인구는 계속 줄고 있지만, 원래 115만까지 갔었습니다. 6만이 줄었습니다. 10년 동안. 이제 울산은 이제 큰 도시이고, 울산은 여기에 있고, 자, 이게 아까 GRDP가 이제 1등인 지역인 거고,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이 주력 산업입니다. 울산 계신 분들은 현대자동차라고 부르지 않고 현대중공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그 울산 사람들은 이 회사를 그냥 자동차 중공업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현대 왕국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울산은 그런 곳인 거죠. 울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쪽에서 너무, 여기가 어디냐, 기장이거든요. 부산 기장. 기장에서 이렇게 너무 울산대교를 타고 이렇게 남구에 이제 석유화학 단지를 마주하게 되는데, 높죠? 좀 다리가. 다리 왜 높을까요? 배가 지나다녀야 돼요. 19석. 북구에서 만드는 현대자동차에 자동차도 실어야 되고, 가끔 이제 조그만 유조선도 지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 가끔 이제 울산 청가 보시는 분들이 창문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높은 고지에서 이렇게 하면은 케미컬 냄새가 확 들어옵니다. 안 여시는 게 좋죠. 어쨌든 이렇게 경관으로 압도하는 곳이 이제 울산입니다. 사실 석유화공단도 굉장히 압도하고, 그 다음에 조선소도 또 압도하죠. 볼리아 크레인 이런 거 보면 압도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울산 연구를 2020년에 했습니다. 울산에서 어떤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하신 거냐면, 울산은 다르다. 거제하고는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거제는 조선업이 힘들겠지. 근데 울산은 좀, 우리는 차도 있고, 석유화학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거제랑 같냐. 그리고 우린 다 1등이다. 자동차는 국내에서 1등이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3등하고, 그 다음에 배는 1등이고, 석유화학도 세계에서 한 5, 6위권 되는데 어떻게 이제 울산이 거제랑 같냐. 그러니까 여기는 좀 다른 종류의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찾아보라. 이런 게 이제 저한테 주어진 숙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울산의 소득이라는 것은 다 임금에서 나옵니다. 임금. 연봉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대부분 블루칼라인데, 현대자동차 퇴직할 때 얼마 정도 받을까요? 생산직 분들. 1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때 당시 연봉. 그 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퇴직할 때 1억 2천 정도 받습니다. 생산직 기준.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볼게요. 근데 이제 블루칼라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 도시는 쉽지가 않겠다고 첫 번째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1억 5천이라고 했잖아요. 퇴직할 때 연봉이. 1년에 몇 명 퇴직할까요? 자동차. 2천에서 3천 명 왔다 갔다 합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60년대 중후반생들이시겠죠. 그럼 이제 60세에 걸리니까 이제. 그럼 몇 명 채용할까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생산직을 빵명 뽑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단 한 명도 생산직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3년에 재개됩니다. 그때 이제 40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뽑을 때 몇 명이 지원했을까요? 400명 뽑는데 12만 명 지원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나가는 사람이랑 들어온 사람이랑 도시에 제공하는 부를 생각해 보면 얼마가 사라지는 겁니까? 일단 1억 5천에 곱하기 2천이니까 얼마 빠지는 거죠? 그러면 3천억씩 비죠. 1년에 2천명 곱하기 1억 5천이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중공업으로 가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년에 몇 명 퇴직할까요? 1000명 정도 퇴직합니다. 정규직에서. 근데 그럼 조선업은 정규직, 생산직, 신입사원을 몇 명 뽑을까? 1년에 100명입니다. 이분들 연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2천 정도 됩니다. 퇴직할 때. 그럼 1200억이 비는데 지금 10분의 1밖에 못 메꾸고 3분의 1밖에 못 메꾸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조선이랑 자동차 산업이. 그럼 여기가 블루칼라들의 이제 임금으로 지역이 돌아간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인구가 제일 많은 나이대는 1970년생, 71년생 이렇거든요. 몇 년 남았습니까? 5, 6년 남았습니다. 5, 6년 지나고서 이 도시가 과연 이제 생산직들의 임금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쓰고 벌고 하던 도시가 될 수 있을까? 이건 그냥 산수로도 안 된다라는 셈이 나옵니다. 1년에 4천억 이상이 비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근데 저는 사실은 뭐 그 사실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조합원, 현대중공업 조합원들의 자제들은 다 대학에 보냈거든요. 그럼 대학에 보냈다는 이야기는 이 친구들은 다 화이트 칼라나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일자리가 많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울산에? 근데 이제 문제는 수도권으로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제조업 도시 위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 굉장히 골치가 아프고 2030년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죠. 한 5년 뒤면 이게 진짜로 눈에 띄게 지금 인구에 반영이 되고 지역에 소득에 반영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울산이, 뭐, 그러면 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뭐, 부자 도시라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수출을 많이 하니까 중요한 도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좀 중요한 거는, 이 땀을 흘려서 일을 하여서 내가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어도 먹고 살 수 있다. 이 신화가 남아있는 것과 사라져있는 사회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울산은 그러한 신화의 마지막 보루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울산보다 형편이 더 좋은 산업도시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이남으로 내려가면. 경기도엔 있죠. 지금 제가 볼 땐 우리나라의 이제 최고의 제조업 도시는 평택이나 화성이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과서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지리 교과서를 피면 중고등학생들 배우는 거기에 우리나라 제조업의 1벨트는 남동임의 공업지역이라고 딱 박혀 있습니다. 남동임의 공업지역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포항부터 여수, 광양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다 사실 사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제일 큰 제조업 벨트는 평택, 화성, 천안, 아산, 서산 뭐 이런 데를 합치면 이제 곧 대체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게 수도권에 얼마나 우리나라의 모든 재화가 집중돼 있고 전국의 모든 청년이 다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고 수도권이 얼마나 과밀로 괴로워하는지를 반증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신화를 만든 곳이 이제 울산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다라는 신화, 특히 이제 대학을 나와서 화이트 칼라가 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신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울산은 중요합니다. 예, 잘 나가는 기업이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나가는 기업이 있다는 게 조금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거 이제 조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해요. 자동차 공장 있죠. 중공업 조선소 있죠. 근데 핵심 인력들 다 지금 판교에 있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고 현대자동차 상반기에는 2등한 거 아시죠? 예, 위에 이제 도요타밖에 없습니다. 하반기에 아마 또 이길 것 같아서 세계 2위 메이커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긍심이 생기죠. 근데 이게 지도를 포개놓고 생각하면 이제 울산하고 그 얘기가 별로 상관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울산 가면 재밌는 거 있잖아요. 이 문구가 되게 재밌는 문구잖아요. 조선소에 가면은 우잘라잘이라고 이게 있는데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얘기 누가 했겠습니까? 당연히 정주영이 했죠. 예, 현대중공업 들어가면 신입사원도 외워야 됩니다. 이거. 줄줄줄 주기도문처럼 나와야 됩니다. 당연하죠, 이제. 근데 이게 현대중공업 이제 공장 벽면마다 이게 붙어 있거든요. 산업 보국을 가지고 만든 지역이라는 겁니다. 울산이 그냥 울산은 아니고. 예, 노사분규 굉장히 이제 울산이 심각했던 도시이고 지금도 노사 관계에서 중요한 도시인 건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노조가
정규직 전환을 모토로 하면은 금속노조가 다 정규직 전환에 목숨을 겁니다. 뭐 그러한 이슈들을 많이 가져가는 도시이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겠죠. 이제 민주노조 운동이라는 것도 사실은 크게 뻥 하고 터진 곳이 울산이기도 하고, 예, 뭐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울산 거제 왔다 갔다 했던 게 다 이런 노동운동과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재도 이슈들을 많이 가져간다. 또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올해 교섭에서 중요한 쟁점들을 대기업들은 현대자동차는 올해 의제가 뭐야? 라는 방식으로 확인을 자주 합니다. 사측이든 노조든 이제 그런 게 이제 울산의 중요함이죠. 그러나 저는 이게 하여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이. 이 사진 뭔지 아세요? 예, 맞아요.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상 주는 거죠. 카퍼레이드도 했죠, 옛날에. 그러면 이제 기능올림픽을 나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고를 다니거나 졸업했거나 아니면 이제 전문대를 다니거나 졸업했거나. 그러면 울산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전국에서 기능올림픽에 도전하려고 했던 공고나 전문대 나온 사람들이 일하러 가가지고 잘 가동되게 만든 도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울산이 왜 전국적인 위상이 있냐면, 특정공업지구라는 게 이제 울산, 매년 울산공업센터 이제 기념식을 하고 제가 50년 행사는 못 갔지만 제가 60년 행사는 따라가 봤는데요. 이게 원래 우리 산단이나, 예, 무슨 자유무역지대 혹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주체는 산업부거나 아니면은 지자체거나 뭐 국토부 뭐 이런 식으로 산단 같은 거는 하죠. 우리나라 1호 산단도 울산 산업단지거든요. 울산 국가산단이거든요. 근데 이 특정공업지구 지구할 때 관할이 어디냐면 청와대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공업화의 기지로서, 전초기지로서 이제 울산을 세팅했다는 점에서도 전국적인 그 위상이라는 게 있는 거죠. 저 밑에 사진이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이러한 위상이 있는 울산이 왜 이렇게 뭔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문제에 빠져 있느냐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제 굉장히 많은 인구 이동이 있는데 지금은 다 1위로 가는 거죠. 1위로 가는 게 문제인 건데 원래는 이촌향도는 두 갈래 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흐름으로 보면. 근데 이촌향도 무슨 뜻인지 여기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근데 그 청년들이나 서울 사람들 중에 굉장히 무례하게 발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촌향도를 해석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촌향도는 시골에서 도시로 가는 거잖아요. 촌에서 도시로. 근데 좀 무례한 해석은 어떤 거냐면, 시골에서 서울로 왔다. 아니, 진짜 그렇게 말해요. 실제로 말하니까. 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방학이 끝났어요. 대학생들끼리.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돌아옵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니네 시골은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데 그 시골이 부산입니다. 서울 사람 관점에서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로도 맞지가 않다는 거죠. 다 일로 간 것 같지만 사실 여기로 굉장히 많이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울산 가서 울산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경상도 사람들 거라고 감히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울산이 감히 경상도 사람들을 겁니까? 왜냐면 전국에서 다 사람들이 일하러 가가지고 만든 데고 실제로 원적지 기준으로 하면 원적지로 하면 이제 3대가 나오니까 어디 출신인지가 확인돼. 영남 사람들은 과반이 안 됩니다. 울산 같은 도시는. 창원도 그렇고 거제도 그렇고, 예. 포항은 좀 조금 많지만 그래도 뭐 대체로 보면 전국구 도시들이죠. 일로 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촌향도의 흐름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서울로도 가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산업도시로도 많이 갔는데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지금 없어지는 흐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또 연결되어 있는 사실이 고학력화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하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는 눈높이를 청년들이 낮추지 않아서 일자리가 미스매치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청년들이 어떻게 눈높이를 맞춥니까? 청년들은 다 대학을 나왔는데요. 화이트 칼라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화이트 칼라나 엔지니어 일자리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좋은 인재가 안 온다. 지방에다 하면. 그래서 우리는 경기도로 간다. 서울로 간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고학력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 뭐 직업계 고등학교 마이스터고 키워가지고 우리 생산직을 조금 잘 만들고 좋은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90년대는 대학을 절반을 갔습니다. 지금 여기 86세대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86세대는 25에서 30%가 대학을 갔습니다. 그때의 그 인구의
학력 수준을 어떻게 지금 다시 만듭니까? 70%가 고졸 이하라고 이제 생각하던 사회에서 갖고 있던 노동시장을 갑자기 창출할 수는 없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약간의 이제 생산직 일자리에 룸을 주는 것과 이 트렌드 자체를 바꾸는 건 다른 이야기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무조건 화이트 칼라 및 엔지니어 일자리만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학력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일자리들은 수도권에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산단이 있습니다. 산단에 대해서 오해를 좀 이제 우리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단하면 옛날에 굉장히 심플했어요. 산업 도시를 만든다는 거는. 창원에 가면은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수평축으로 선을 그으면 주거지하고 공장이 딱 떨어집니다. 남쪽은 공장, 북쪽은 주거지 혹은 행정구역, 도청 있고 시청 있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울산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렇게 가르면 돼요. 동쪽은 공장 조선소, 서쪽은 주거지. 그래서 주거지가 부족했더니 울산 어떻게 했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결단을 하여서 만세대 아파트를 지읍니다. 만세대가 진짜 만세대여서 만세대예요. 근데 그땐 굉장히 쉬운 거예요. 공장을 지으면 사람이 오니 처음에는 기숙사를 줬다가 나중에 사택을 지어주거나 아파트를 지어주면 된다. 아니면 알아서 살겠지. 알아서 살겠지라고 하는 도시들은 계획이 조금 떨어지는 도시고, 그래도 사택이나 이런 걸 지어준 도시들은 계획을 잘 한 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계획 굉장히 잘한 도시들이 뭐 포항, 창원 이런 데들이 이 선을 빨리 그었다는 겁니다. 선을 빨리 긋고 이제 주거지를 지어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산단의 개념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오해한다는 겁니다. 지금 산단은 주거지와 공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산업도시는.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오해를 한다는 건 뭐냐면, 많은 지자체들이 여전히 공장만 유치하면, 국가 산단만 유치하면, 일반 산단에 대기업만 들어오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인구가 막 부양되고 청년들이 막 들어오고 아이를 많이 낳고 지역의 인구가 늘 거라고 오해를 합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게 핵심입니다. 산단은 예전에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클러스터, 지역 클러스터, 지역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너무 앞서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야말로 산단이 클러스터여야만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요즘에 그 기흥이나 이런 데 가면은 공장들의 앞에 이름에 뒤에 뭐라고 붙어 있는지 아세요? 삼성전자, 기흥 뒤에 뭐라고 붙었죠? 캠퍼스라고 붙었습니다. 원래 캠퍼스는 그 IT 회사들만 하던 거예요. 미국에 있는 애플이나 구글이 캠퍼스라고 한 거거든요. 요즘 제조업체들이 새로 대기업들은 지금 다 캠퍼스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죠? 연구개발 기능이 있어야지 이제 공장도 온전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구개발을 한다는 건 뭐 있어야 됩니까? 회사 연구소가 있든가, 아니면 정부의 출연연이 있든가, 정부 출연 연구소가 있든가, 아니면 대학이 근처에 지근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 합격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산업단지가 우리나라에 많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있으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여기에 있겠죠. 또 여기에 있는, 요즘에 그 용인에 물과 전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반도체 공장을 막 옮겨라 이런 여론이 지금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물과 그 전기를 다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까지는 가능한데, 지금 이제 국가 산단에 누가 들어왔냐면은 삼성전자가 또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움직이라고 하는데 가기 싫어하죠. 왜냐면은 이제 지금 개념으로 하면 제가 말씀드린 클러스터가 되는 곳에만 본인들은 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미 이런 데가 가져오기가 어려운 게 그런 이유가 다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오해하면은 그냥 공장만 지어주면 여전히 70년대처럼 사람들이 와서 사는 줄 아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게 현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연구소들이 수도권으로 간 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한 30년 동안 간 겁니다. 최종적으로 현대중공업이 가면서 정리가 된 거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새로 짓는 공장은 다 수도권에 지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겠죠. 제가 여기 계시네요. 네. 여기 같이 가셨네요. 파주에. 네. 제가 일부러 골라온 건 아닙니다. 첨단 제조업들이 가능하면 공장을 수도권에 지으려고 하고 캠퍼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건데요. 그럼 기존의 제조업을 이제 운영하던 도시들은 어떻게 되느냐? 첨단 제조업일수록 고학력 인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우리 산업도시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같이 여기다 포개해 놓으면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구소가 가고 연구소를 따라서 공장이 따라가는 게 현대적인 수도권의 제조업 집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적인 거죠. 원래 여기에 생산직이 제일 많았단 말이죠.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근데 이제 여기가 이미 이거 2019년이에요.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할 때가 6년 전입니다. 그럼 지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직 인구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2인구보다 이게 더 중요해지는 모먼트인데 기흥북 쪽에 다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지금 위치해 있다. 여기는 더 였다. 다른 데는 뭐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지역은. 제가 무슨 동남권을 좋아해서 동남권에 있으니까 뭐 그것만이 아니고 그나마 여기가 있었는데 그나마 이것도 없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대졸 일자리가 다 여기만 있다는 얘기예요. 대졸 일자리가. 그래서 판교 여기 있거든요. 판교도 멀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기본적인 대기업들의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서울로 집어넣어 볼까? 서울로 집어넣어 보고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뭐 과천이라도 위례라도 과천은 공이 번호 쓰는 곳이니까 위례는 원래 성남 하남 송파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라도 서울로 한 발자국이라도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게 지금 대기업들의 연구개발센터에 대한 생각입니다. 다 그 명분이 뭡니까? 인재를 잡기 위해서 여기보다 더 놀면 좋은 애들이 안 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고학력화, 이촌양도, 산업의 고도화, 모든 수혜를 다 수도권이 받고 있는 거고, 대졸자 이상이 희망하는 선망 직장, 우리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자리가 다 수도권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중산층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경로였던 중산층 노동자의 상징도 사실은 없어졌고, 이제 도시의 핵심 역량들이 와르르 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이. 왜 이렇게 됐나, 뭐, 노사 관계가 안 좋으니까 뭐 자동화를 많이 하고, 새로 사람을 안 뽑으려 했다, 하청을 많이 쓰려고 했다, 뭐, 다 알려진 이야기들입니다. 뭐, 거기서 또 중요한 건 기술로부터 이 노동을 배제시켰다이고, 그러다 보니 연구소들을 노조에 가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도권을 올렸다는 설도 있죠. 그리고 이런 사태가 중요한 거는, 생산직들과 뭘 같이 안 하겠다. 가능하면 다 엔지니어가 주도하게 하는 혁신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한 30년 동안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노조 운동은 이 두 가지를 가져갑니다. 트릴레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셋 중에 두 가지만 가져간다. 독일은 이거거든요. 직무급제를 받고 신규 고용을 많이 창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도 이런 많이 뽑아줍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 돈 많이 주겠다는 거에 특별하게 이의가 없습니다. 기업은. 그 다음에 스웨덴 같은 나라는 고용 창출과 임금 평준화를 했습니다. 여기는 중앙교섭을 하는 나라입니다. 임금 총액을 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창출을 좀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볼보 이런 회사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에서 이 조합이 선택한 노사정이 채택했던 방식 이런 걸 다 종합해 보자면 임금 극대화, 임금 평준화를 합니다. 조합원들 간에는 임금을 정액 인상을 하면서 균등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임금 극대화, 뭐 파업 열심히 교섭을 잘했기 때문에 임금을 많이 올렸죠. 대신 이제 사람을 못 뽑은 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네. 그 와중에 이제 현대자동차는 그 테슬라보다 더 자동화가 많이 된 회사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현대자동차를 굉장히 그냥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 작업은 대부분 엔지니어들이 한 겁니다. 대졸 이상의 엔지니어들로. 우리 제조업 조금 하시는 분들 도요다 많이 생각하거든요. 린생산 이래가지고 생산직 작업자들하고 엔지니어들하고 협업을 많이 한다. 우리는 생산직 작업자들의 영향력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대졸자들이 알아서 작업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주 단순한 작업만 생산직들에게 시키게 한 게 우리나라 방식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엔지니어 주도를 했는데 엔지니어들이 다 어디에 배치된지를 빼먹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그래 수도권으로 많이 보낸 거죠. 그래서 잘 나갑니다. 저는 뭐 현대자동차 걱정은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기업들이 굉장히 글로벌 기업으로서 잘 나가지만 사실은 지역하고 이제 별로 상관이 없어졌고요. 노동자들의 숙련에 별로 기대하지 않는 체제가 되었고, 아까 서플라이어들도 소부장 기업들도 대부분 지금 경기 남부 충청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공급자들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대기업이 됐습니다. 예전엔 지역 상생이란 말을 정말 많이 했단 말이에요, 대기업들이. 그래서 사회공헌 부서가 굉장히 컸습니다. 뭐 이름이야 CSR에서 ESG로 바뀌고 이랬지만, 근데 지금 별로 그 기능이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별로 안 중요하니까 실제로. 공장, 현대자동차, 뭐 엘로바마에 지어졌고 조지아에 지어졌고 우리나라 어느 곳에 짓는다고 해도 다 좋아하겠죠. 이제는 더 이상 울산이 꼭 중요한 입지가 아니라는 거고, 조선산업도 그냥 해외로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는 형태로 재편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제조업이 있었던 지역들은 큰 의미가 없고 그 지역의 노동자들을 뽑지 않아도 되게 되고, 공급자들도 이제 안 쓰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데들만 챙겨가는 구도가 됐다는 것이 이제
뭐랄까요?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를 보면 허리가 어느 정도 다 끊기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겠죠. 게다가 이런 지역은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가 여성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비수도권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여성에게 경력이 형성되는 일자리를 제공을 못합니다. 근데 이 울산이나 창원 같은 데들은 왜 괜찮았냐면 남편의 벌이가 좋았기 때문에 그냥 돌아간 겁니다. 우리나라 IMF 이후로는 다 사실은 맞벌이잖아요. 근데 외벌이로 버틸 수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지역이 그냥 돌아간 겁니다. 그 문제가 이제 심각하죠.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없고 여성의 일자리가 없고 문과를 나온 남성 일자리도 사실은 부족하죠. 서비스 산업이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여성 일자리가 또 없다고 말하면 제가 창원시장님하고 막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다 싸운 적이 있는데 여성 일자리 사업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창원시가. 그래갖고 예. 근데 이제 그분 얘기랑 제 얘기는 다른 얘기인 겁니다. 왜냐면 그분은 숫자로 총량 관점에서는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고 일자리 제공이 많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일자리들을 경남대나 창원대나 경상대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희망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들어가고 경력이라는 단어를 써볼게요. 경력이 형성된다는 거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 승진하거나 아니 프리랜서인데 내가 전문가로 분류돼서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더 높은 수당을 받게 되면 이제 경력이 생기는 일자리거든요. 그 일자리가 없어요. 지역의 일자리라는 건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경력 단절이란 말이 지방에는 맞지 않다. 요즘에 경력 보유 여성으로 지금 성평등 가족부가 이름을 바꾸겠다고 했거든요. 바뀐 거죠. 근데 저는 그 말 다 맞지 않아요. 왜냐면 경력이 형성돼야 단절이 되죠. 지역에서는 제가 보기엔 경력이 봉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 관점에서는. 주력 산업은 뭐 평균적으로 95대 5입니다. 성비가. 남성이 95입니다. 화공과가 굉장히 재밌는 전공입니다. 여러분. 화학공학과요. 여학생이 몇 프로 될까요? 화공과에 5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상황에 화공과는 5대 50%인데 석유학 몇 프로라고요? 94대 6. 화공과 나와서 어디 갑니까? 여학생은. 이제 이런 질문이 들고 그럼 어디 갈까요? 실제로. 어느 회사에서 화공과 출신들 여성을 뽑을까요? 예, 그래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데가 박 터지는 거죠, 이제. 아니면은 의전 준비합니다. 빠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역의 혁신 역량 떨어지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돌봄 서비스 직군에 한정되고 제조업은 안 뽑고 그럼 여성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올라가는 거죠. 예전에는 올라갔다가도 내려왔습니다. 남성의 벌이가 괜찮으니까. 근데 이제 제조업 일자리 중에 생산직 안 생기고 화이트 칼라 일자리는 다 수도권으로 넘어갔으니까 외벌이도 안 되는 거니까 여성들은 당연히 더 수도권으로 향하겠죠. 그래서 애는 많이 나요. 여전히 합계 출산율으로 보면. 근데 다 수출하고 있는 거죠. 서울로. 원래 서울이란 도시는 20대를 전국에서 빨아들여가지고 30대에 경기도로 뱉어내는 도시입니다. 경기도로 30대에 뱉어낸다는 게 뭔지 아세요?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옛날만큼 안 나갑니다. 경기도로. 왜냐하면 지금 아직 일자리 전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울에 직주 근접에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이게 전국적인 임팩트가 있는 거죠. 이러는 상황이 지금 전국적인 문제. 이 제조업 얘기, 여성 얘기, 이 지방 얘기 다 섞자면 이런 이야기가 정리가 됩니다. 뭐 해야죠. 메가시티가 지금 정부의 안입니다. 될까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울산이 서비스 산업 도시가 되는 거 어려워요. 부산이 제조업 도시가 되는 거 어려워요. 창원이 갑자기 그 서비스 산업 도시가 되는 게 어렵다면 기능을 좀 연결성을 통해서 하는 건 중요하겠다.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아까 파주에 우리 총리님이 가셨는데 파주하고요 의정부 출신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어디 해볼까요? 뭐 예를 들면 수원 출신이 수원에 사는 친구들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홍대 앞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집에 몇 시에 갈 수 있을까요? 파주, 의정부, 뭐 수원. 네. 10시 넘어서 집에 갈 수 있어요. 11시에도 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 부산의 해운대에서 기장 출신, 기장에 사는, 밀양에 사는, 창원에 사는 거리 똑같거든요. 서울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리가 거의 똑같거든요. 이 친구들 몇 시에 집에 가야 될까요? 8시에 가야 됩니다. 그냥 저녁 먹고 술 마실 거면 이제 대리를 불러야겠다. 그래서 우리 서울 사람들이 애가 취업을 했는데 차를 사줘야 된다고 고민하십니까? 모든 지방에서의 자녀의 취업에서 부모의 걱정은 취업이 됐는데도 차를 사줘야 되나? 이게 첫 번째 고민입니다. 차를 줘야 되나? 얘를 좀 주고 내가 차를 뭐 중고라도 하나 뽑아야 되나? 왜냐면 통근이 대중교통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가시티 논의에서 뭐 산업 유치도 되게 중요한 거지만 저는 그런 종류의
전철망, 사실은 서울이 가능한 건 BRT하고 전철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다니는 버스, 전철이 계속 있다. 근데 전철이 없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비수도권에서 광역 내에서 광역을 왔다 갔다 하는 전철이 요거 하나 있죠. 요거 울산에서 지금 부산까지 가는 요거 하나 있고 부전마산간 이게 지금도 안 뚫리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런 작업들은 좀 중요한 것 같다. 5급 3특 이야기에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점입니다. 대기업이 가겠다는데 막을 방법도 없고 안 가겠다는데 오라고 할 방법도 별로 없는 게 현재의 문제. 강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주영이나 이병철도 울산으로 가라고 해서 간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돈도 없고 돈도 빌려야 되고 그러면 정부 말에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다면 지금은 돈도 있고 본인들이 오히려 가배지위에 있는데 이제 강제로 비수도권에다 배치하라고 한다고 연구소를 할까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드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스타트업들을 잘 키우면 좋겠고 투자공사 요즘에 동남권 투자공사, 충청권 투자공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소부장 기업을 좀 강소기업들을 키우는 게 그냥 좋은 말로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요즘에 고민이 부산대 기계공학과가 옛날에 무적이거든요. 완전히. 왜냐면 아무 고민이 없는 과였어요. 부산대 기계공학과가 어디든 취업할 수 있다. 왜냐면 포항부터 여수까지 다 취업할 수 있으니까. 요즘에 부산대 기계공학과 학과장을 만났는데 굉장히 고민이 뭐냐면 애들이 취업할 때가 경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나왔는데 부산대 기계공학과는 뭐 조선소나 자동차 회사 같은 데에서 회식하잖아요. 건물 빌려야 돼요. 동문회가. 그 정도로 숫자가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지금 졸업하는 친구들은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같이 이제 제조업에 얽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전히 제조업을 제외하고 뭐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발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방의 문제가 있고 청년의 문제가 있고 제조업 경쟁력의 문제가 있는데 좀 같이 지도를 펼쳐놓고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